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시인 김수영이 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를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뭐 폭포라든가 눈, 풀 같은 그런 시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됐던 그런 작가군 또 작품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는 이 작품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작품 내용과는 많이 다른데요. 무엇보다도 시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소시민적 삶의 모습,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조적인 분위기로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영웅이라는 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화들 여러분 본 적 있죠, 그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어떤 불의한 악의 무리들이 등장했을 때 솔선해가지고 나서 맞서서 싸우고요.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책임의식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저 불의한 무리들과 맞서서 싸워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다칠세라. 또는 죽을세라. 피해를 볼세라. 도망치기 바쁘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면면들이 소시민적 삶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화자도, 사실 이 화자는 이 작가 자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화자도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자신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들과 본인이 쓰고 있는 시의 어떤 경향과 맞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어졌나 봅니다. 뭐 이 시 제목 그대로 어느 날 고궁을 갔다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확 인식이 된 거죠. 여러분 하는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자,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왕궁의 음탕함에도 못마땅해 하면서도 왜 정작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고 있지? 이 설렁탕집에 갈비가 맛없다고 푼돈 받으러는 야경꾼들을 미워하면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있지? 나 정말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뭔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서 그거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정작 내 자신을 보호막을 치면서 정작 이렇게 너무나도 아니란 삶을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반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하게 보는 시에서는 화자가 자기 긍정을 하고 미화를 하는 시들이 많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이렇게 살 거다라는 시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 시를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이건 아니잖아라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인 김수영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성하고 돌이키고 성찰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눈, 풀 같은 그런 멋있는 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시 내용은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작가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중인지, 이런 시인의 생애에 대해서, 그 시대상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5분 감상하라는 거 잊지 않았죠?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고, 그런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여기 인쇄물에 있는 풀이들을 같이 보면 훨씬 작품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작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수영 시인은 자유의 본질과 가치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분의 삶을 보면 굉장히 우리 역사의 격변기를 쭉 살아오셨는데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됐죠. 이승만 독재 정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6.25 터졌죠.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는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군부 독재 정권까지 모든 걸 다 겪은 분입니다. 뭐 엄청나겠죠. 그중에 특히 6.25 전쟁 당시의 경험이라든가 4.19 혁명이 이분의 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북한군한테 좀 잡혀갔어요. 의원군으로 징집이 돼가지고 끌려갔는데 다행히 잘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탈출하고 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좌우 대립이 엄청나게 컸겠죠, 그죠? 또 이번엔 인민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 이 경찰한테 또 체포가 돼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이 포로 수용소로 압송이 돼요. 자, 거기서 이분이 3년 가까이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데, 뭐 그 안에는 반공포로도 있고 공산주의 포로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날마다 싸움터인 거예요. 그냥 엄청난 그런 좌우 대립 속에서 그냥 날마다 그냥 패싸움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공포에 떨면서 이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어떤 이념 간의 대립, 좌우익 대립 이런 거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이분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염증을 느끼고 정말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각별한 건지에 대해서 강렬하게 느끼게 돼요. 이 6.25 전쟁 때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는 집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유복했는데 점점 많이 어려워졌어요. 보통 글 쓰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당대 이 그 문인들 사이에서 이 김수영 시인의 별명이 노랭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구두쇠, 아주 짠돌이 이런 말 얻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뭐 누구랄 것도 없이 다 어려운데, 근데 그 당시 문인들의 관행이 뭐였냐면 이 글을 써가지고 원고료를 받으면 이걸 그냥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쌓인 것, 시대의 어떤 울분 이런 걸 좀 다 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이 막걸리 값으로 그냥 다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게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당연스러운 관행이었는데, 근데 이 김수영이 그러지 않은 거죠. 정말 힘겹게 벌면서 그냥 이거를 집에 다 가져간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니, 뭐 저래. 집에만 꼬박꼬박 갖다 주고, 술도 안 사주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만큼 생활고도 있었던 거죠. 어, 그런 어떤 생활상 속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어떤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김수영이요, 굉장히 이 그 이육사의 시를 좋아했나 봅니다. 이육사 시 여러분들 혹시 절정이라는 시 알고 있나요?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이육사의 광야, 뭐 청포도, 교목 이런 시들 있죠. 이 절정이라는 시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1940년대에 발표된 시라고 그러죠. 그죠? 이육사 시인은 뭐 독립운동 하다가 뭐 숱하게 뭐 거의 한 20번 가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냥 식민 통치가 서슬퍼렇게 완전히 굉장히 가혹하던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을 꺾지 않고 굉장히 강인하게 자기 의지를 외쳤던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만 봐도 야, 이육사 이분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감탄이 나옵니다. 보면 더 이상 무릎 꿇을 때조차 없이 한 발 제껴 디딜 때조차 없이 그 한마디로 절정에 서 있는 거죠. 절박한 그런 순간에조차 이 겨울은 강철된 무지개라고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보이면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분이죠. 전 이런 분이 이육사였습니다. 그죠? 이육사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김수영의 나이가 이제 막 10대를 벗어나서 2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 시가 각인이 됐겠어요. 나도 이육사처럼 부당한 현실에 맞서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야지. 라고 뜻을 품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변기를 겪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뭐 해방되고 나서도 좌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고요. 사회상으로 혼란스러웠고 전쟁도 터졌죠. 그 전쟁 중에 이 김수영 시인이 아까 겪었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됐겠죠. 그죠? 거기다 생활고까지 더해지니까 자기 뜻은 그렇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막 이육사처럼 직접 막 현실과 맞서가지고 막 직접 나서서 투쟁한 게 아니라 뒤에서 글로만 이렇게 쓰는 자신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이국사는 어땠습니까? 일제에 붙들려가지고 막 감옥살이 하면서도 오히려 그냥 막 강철로 된 무지개를 막 노래하면서 그런 어떤 애국 지사의 그런 민족 혼을 보였는데 김수영은 물론 뭐 체포되긴 했지만 그게 독립운동하다가 또는 어떤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포로 수용소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이렇게 거즈를 개면서 정리하던 그런 어떤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물론 그런 소시민적 모습이 보였다 해가지고 우리가 김수영을 비판하거나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육사 같은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작가 자신은 스스로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자책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시에서 보면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는 것 같아. 절정에 서 있지 않고 조금 비껴나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이육사의 절정과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김수영이 자기의 시 세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시를 통해 갖고 자기의 정신을, 자기의 삶을 다시 또렷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시대상 조금만 더 확인할까요?
그 당시 5, 60년대 현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웠죠. 정치적으로는 좌우익의 대립이 결국엔 6.25 전쟁까지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을 기댔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뭐 소설가나 언론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이 컸고요. 또 국민들이 반대해도 그냥 국가 주도로 원란 파병을 대대적으로 했었고요. 자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억눌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4.19 혁명이 터졌었죠. 그죠? 이건 아니야 하고 맞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서 그냥 뭐 한순간에 다 물거품 되고 미안의 혁명으로 그쳤죠. 그리고는 60년대 들어서서 점점 이 박정희 군사 독재 체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공고하게 틀을 잡아가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결국은 이제는 독재에 어떻게 맞서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인 건데 정면 돌파하고 맞서가지고 그냥 고초를 겪든지 아니면 잠깐 한 발 비껴서서 그러니까 이 화자처럼 스스로를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든지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때였죠. 그 상황에서 시인도 이 화자도 그런 모습들을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건 아니지 않아 하고 자기 성찰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작품입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시대상 그리고 작가의 어떤 그런 생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쉬울 겁니다. 이제 한번 1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제목부터 봅시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인데 밑에 있는 왕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궁이나 왕궁이나 어떤 거대 권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근데 이 거대 권력들이 뭐 옛날 왕조도 그랬고요. 다 부패한 무능으로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망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분히 여기에 나오는 이 고궁은 좀 부정적 의미를 준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마침 제목이 고궁을 나오면서잖아요. 실제 경험일 수 있지만, 어느 날 집을 나오면서, 어느 날 뭐 시장을 나오면서 이렇게 될 텐데, 굳이 고궁을 나오면서는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확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화자가 더 이상 어떤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에서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치열하게 부정한 현실과 맞서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보면 자, 1년 한번 봅시다. 자, 화자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한다 그러죠. 그죠? 비본질적인 것이라 돼 있는데 결국 이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지금 대립시켜 놓고 있죠. 그죠? 그리고 화자는 이거에만 치중한다고 지금 자기 자신을 자주하면서 성찰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쇄물 오른쪽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부정적 시어죠. 어떤 부정이나 부도덕성, 뭔가 잘못된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깨뚫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얘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한대요. 사실 뭐 그 당시 물가 수준을 따지면 뭐 나름대로 요즘이랑 비교하면 한 4, 50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짜장면 가격이 15원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2, 3만 원짜리 뭐 갈비탕을 시켰다고 칩시다. 근데 내용물이 영 부실한 거예요. 분개할 만하죠, 그죠? 아니 이게 뭐냐고 돈 받고 식사를 이렇게 주냐고 할 수만 하죠. 근데 이 화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이해타산적인 내가 손해보고 관계되는 그런 일 말고 정말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에 분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만 분개하고 있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옹졸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지를 본인이 잘 깨닫고 있어요. 자,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옹졸하게 욕을 하는데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거 옆에 오른쪽에 문제도 나와 있지만 그 설렁탕집 주인을 비하시키고 비판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을 표현을 막 쓰고 인식을 그렇게 막 한다는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자기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되게 세속적인 속물이야. 나는 소시민적인 인간이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옹졸하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분개하지. 어? 이 갈비탕이 문제라고 왕궁의 음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년 보면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소시민적으로 옹졸한 그런 인간상을 잘 드러낸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봅시다. 한 번 정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은 이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것들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동료 한 명이 글 쓴 걸 가지고 이거 미국의 만행을 적은 소설 아니야 미군들의, 그래갖고 이적행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김수영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으로 이렇게 치달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발언하지 않고 침묵으로 가만히 이렇게 지나버렸는데, 그거 자신 생각할 때 너무 괴로운 거죠. 아,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아, 당당하게 나서갖고 맞섰어야 되는데. 어? 자, 그리고 여기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유로 그 박정희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월남 파병을 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냈어요. 한 30만 명 정도. 실제로 한 몇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장터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국민들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국가 주도로 이렇게 막 일이 진행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당대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그 일컬음을 받아도 결국 본인이 나서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반성을 지금 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작 비본질적인 것을 이 화자는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죠. 뭐 했느냐?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을 증오했대요. 이 야경꾼 뭐냐면요. 옆에도 이렇게 뜻이 좀 나와 있지만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야경꾼이라고 불리는 야경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그런 직업군인데요. 경찰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민간 방범 대원을 세워서 밤마다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게끔 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큰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냥 무료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월말마다 이제 그 자신들이 수고한 비용을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 납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한 10만 명 넘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된 행태도 보이고 어떤 그런 어, 규칙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면서 도대체 일 똑바로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돈만 받아가는 거냐, 이제 이렇게 좀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사라졌다고 그래요. 자,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아니 이거를 몇 번씩이나 계속 받으러 오는 이 야경꾼들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도 생활도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갖고 나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든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증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결국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 얽힌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3년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이런 옹졸한 나의 전통은, 이런 옹졸한 모습들, 설렁탕집 주인한테 따지고 화를 내고 야경꾼들을 증오하는 이런 일들, 이런 옹졸한 모습은 오래된 모습이야 라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 이래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거대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는 저항이나 비판도 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사회적인 약자들한테만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런 어떤 모습들, 이게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막혀 있다. 거의 그냥 내 어떤 그 하나의 당연한 인식처럼 그렇게 딱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옹졸한 언행이 체질화되었음을 보여주면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어떤 그런 부조리한 현실에 무기력해져 버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순응하고 그냥 체념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더 들어주죠. 자,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자, 6.25 전쟁 때 일이었죠. 포로 수용소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정보원이 화자를 막 놀린 겁니다, 보면. 아니, 당신은 사지도 멀쩡한데 전쟁 중에 지금 여자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왜 남자가 지금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 거냐? 전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막 비난하는 거죠. 아마 이 화자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포로 소용소에서 얽혔던 어떤 그런
자기 경험도 있을 것이고 자기 신념에 따른 어떤 선택이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지나갔겠지만 그게 그 경험이 되게 오래 남았나 봅니다. 그리고는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맞아 맞아. 나 그 옛날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옹졸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지금의 모습하고 오버랩 시켜가지고 지금 자기를 성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설렁탕 집 주인한테 욕을 하고 야경꾼들을 증오하는데 정작 왕궁의 음탕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월남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요. 그리고 언론의 탄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반항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설렁탕집 주인과 야경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스펀지 만들기 하는 거나 거저 접는 일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대응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하냐 지금 개가 짖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 비명해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좀 심정이 나약해진 거죠. 그리고 머리가 피도 안 마른 애놈에 투정해진다.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그냥 좀 나약해져 가지고 위축돼 가지고 그냥 그 투정을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투정에 굴복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나약하고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이다. 나 한마디로 정말 참 보잘것없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다음 줄에서 바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음 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떨어지는 은행 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이랬습니다. 은행 나뭇잎 이콜 가시밭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현실이 너무 힘들어 이 얘기가 아니라 나 정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나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이 떨어지는 은행잎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일상인데 나같이 무기력하고 못난 사람한테는 그런 은행 나뭇잎조차도 너무나도 가시밭길처럼 어렵게 느껴진다. 나 그만큼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 굉장히 오랫동안 옹졸하게 신변잡기적인 일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막 분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나 너무나 소시민적으로 살고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부터. 아무래도 나는 비껴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 서 있다. 그러니까 절정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 절정 어떤 의미로 됐습니까? 어떤 불이한 세력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한복판, 한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의미로 나와 있죠? 자, 이게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게 보이죠. 근데 이 절정이 있어야 되는데 화자는 절정에 있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절정에서 조금 옆으로 비껴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시민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일이잖아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따르고 이제는 이러지 않으리라라고 변하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요. 이때까지는 나 너무 그걸 알면서도 절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삶의 방식이 조금 외면하고 애써 무관심하려고 그러고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죠? 현실적 상황을 조금 외면했죠. 그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이게 내 적나라한 모습이었군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치 독자들한테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듯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결국 이 화자가 정말로 나아가고 싶고 추구하는 곳이 뭡니까? 결국 이 절정이라는 것이죠. 절정. 그죠? 자, 이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현실 문제에 정면으로 부대끼면서 저항하면서 맞서서 하기 위해서 나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가 여기에 막 의지적인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하는 시는 아닙니다. 자기 고백적이고요. 반성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조적인 입장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시 뒤로는 이 화자가 의지를 다지겠죠. 그래서 눈과 같고 폭포와 같고 풀과 같은 시가 나오는 거죠. 자, 뒤에 구절 맞아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내가 옛날부터 옹졸하게, 비겁하게 그런 어떤 소심한 마음으로 살아와서 지금도 이렇게 옹졸하게 반응하는 거군. 본질적으로 그런 걸 주장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정작 이발쟁이들한테, 그리고 야경꾼들한테는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여기 네모칸 쳐놓은 것들 뭡니까? 전부 다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죠. 땅 주인한테는 못하고, 구청 직원한테도 못하고, 동일 직원한테도 반항 못하고. 그러니까 정작 거대한 권력, 우리 앞에 나오는 고궁,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해 직원, 이런 어떤 권력층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들, 부조리들, 부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고 정작 힘없는 설렁탕집 주인한테, 야경꾼한테, 그죠? 이발쟁이한테, 나보다 더 힘없는 약자들한테만 이렇게 하고 있군. 그게 정말 우습지 않아? 하고 스스로 비웃고 있죠. 자주 하고 있죠. 그죠? 비웃을 조자입니다. 그래서 자주 한다 그러죠. 자, 우습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내 모습이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바람아 먼지와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반복하면서 지금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결국 여기 나오는 모래, 바람, 먼지, 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문맥적으로 굉장히 하찮은 것들이죠. 굉장히 작고 굉장히 나약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작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나약하고 작은 것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비굴하고 옹졸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야. 이런 걸 대비해서 강조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결국 얘네들 전부 다 이 화자가 어, 반성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겠죠. 난 니들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야. 더 보잘것없는 존재하고 뭐 그렇다고 이 시가 굉장히 자괴감에 젖어가지고 체념하는 그런 시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무기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반성하고 있는 그런 시죠. 그러니까 어떤 진정한 자기 반성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시는 여기서 딱 끝나죠. 그죠? 여기서 말줄임표를 쭉 쓰면서 반성과 자조의식의 지속성을 표현한 그랬는데 그리고 나오는 그 멋진 시들이 뒤를 이우는 거죠. 그죠? 자, 시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시대상가 시인의 어떤 삶을 바탕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본질적인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현실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성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자기 어떤 고백적인 내용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슴을 울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죠? 어떤 교훈적인 글처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 정말 이러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하고 스스로 또 반성하게 되죠. 자, 그런 시가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느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적어놓은 이 작품입니다. 자, 간단하게 답만 맞출까요? 자,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저항하지 못하고 조그마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옹졸하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부정하고 부도덕한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자유, 중요한 키워드죠. 자유가 억압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행해지는 부조리한 현실에 상황이 드러나 있다. 자, 사소한 것에만 흥분하고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극단적인 자기 비하를 보이고 있다. 자, 1번 봅시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 대조적 상황,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대조시켜 놨죠. 자조적 표현, 우습지 않으냐 하고 아까 7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역설적 표현, 참고로 역설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에. 시어와 식구 반복, 아까 보니까 얼마나 작으냐 하면서 8년에도 막 반복되고 있었죠. 그죠? 자,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갈비에 기름 덩어리만 나와요. 야경꾼들이 20원, 30원 먹고 받으러 와요. 이런 거 충분히 나와 있죠? 자, 3번. 2번 봅시다. 이 시에 드러난 하자의 정사 태도로 적절한 것.
자, 여기 보면 결국 뭡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막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죠. 그죠? 적극조장 아니죠. 그죠? 과거 해상 그리움 아니죠. 의지 특별하게 여기서 안 나타나고요. 여기서 실천 아니죠. 그죠? 2번밖에 없네요. 자, 3번 볼까요? 화자의 모습을 대변한 인물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화자 어땠습니까? 어떤 본질적인 것에는 외면하고 부당한 현실에 맞서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는 막 분개하고 막 그렇게 화를 냈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본질적인 건지 인식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실천력이 부족한 그런 어떤 소시민적인 모습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5번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풀어야 이게 바로 보입니다. 그죠?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3번이 5번입니다. 자, 4번 보세요. 좀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상적 제재, 비속어 사용 이런 것이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정직하게 바라본 김수영 씨의 특징이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이것은 1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지금 설렁탕집 주인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막 분개하고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한다는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이 많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장치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나머지 설명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해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 파악했습니까? 자,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이란 게 보통 좀 더 남들한테 더 좋게 보여지고 싶어 하고 더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죠? 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김수영 시인의 특히 이 작품은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더 꾸미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자신의 아주 부족한 또는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소시민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죠. 첫 번째 연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더 열을 내고 분개를 했다고 심지어 막 이렇게 막말을 했다라고 자기 속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3년 가면 오래 전부터도 나는 이렇게 옹졸한 인물로 이렇게 계속 살아왔었다. 적극적으로 현실과 맞부딪혀가지고 그 모습을 좀 드러내고 대항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다칠까 봐 마음을 다칠까 봐 오히려 이렇게 몸살이고 아주 그냥 옹졸하게 그렇게만 살아왔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사실 드러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은행잎조차도 가시밭길로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내가 무기력하고 왜소해졌고 결정적으로 나는 지금 절정에 서 있지 않고 늘 조금 비껴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난 너무 비겁하게 살고 있었어 라고 그 고백을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는 이게 얼마나 참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푸라, 바람아, 먼지야. 나 얼마나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존재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서 성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어, 작가는 결국에는 이 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한테도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좀 깨우치게 하고 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시를 썼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이해와 감상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이 시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면 절정에 서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절대로 쉽지 않는 삶이죠. 그리고 비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라고 성찰해 보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그런 시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도식화되어 있는 부분 잘 정리하면서 밑에 있는 표현상의 특징까지 잘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배우고 있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와 여기 비교가 잘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 시는 어떻습니까? 이 시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하죠. 근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그 끝나는 부분에서 본인의 모습을 반성하긴 하는데 다시 그냥 일상에 묻혀버리고 마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두 시의 어떤 그런 차이점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계기로 또 김소영의 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서
또 이렇게 마음에 많은 또 감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